국제투명성기구인 TI는 매년 국가별 부패지수를 산출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는지 또는 부패한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를 바로 부패인식지수라고 합니다. 2016년 1월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요. 2015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68개국 가운데 3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언뜻 보면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최상위 그룹에 있는 덴마크나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이 부패 인식 지수가 무려 90점 안팎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2배에 가까운 수치죠. 이런 부정부패를 끊어내기 위해서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됐는데 이 법이 시행된 지 3개월, 과연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럴 땐 이런 법.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학연지원 중시. 세계 경제력 11위에 빛나는 우리 사회 뒤에 숨어있는 검은 이면들. 이 법은 과연 불특정 다수가 누렸던 사익을 근절하고 대한민국을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천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변화의 시작.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네, 이럴 땐 이런 법 첫 번째 이야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법무법인 1호 대표 박병규 변호사 그리고 법제처의 조연경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특별히 미남 미녀분으로 모셔봤는데 자, 우선 김영란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 비리 사건으로 공직에 대한 신뢰와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없애고 공직자의 금품 수수 행위를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죠. 김영란법을 제정하게 됐고 지난 9월 28일에 시행됐습니다. 자, 근데 좀 들어도 헷갈리거든요. 네. 그럼 실제 판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김영란법 1호 재판이 열렸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55세 여자분인 A씨는 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에 지인을 통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조사 일정 조율 등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4만 5천 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내는데 이를 이유로 법 시행 최초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정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고맙다는 의미로 4만 5천 원 상당의 떡. 사실 이 정도는 의뢰에 선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판결은 어떻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춘천지법 신청 32 단독 이희경 판사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A씨에게 9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고 일주일 내 이의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결국 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에 관한 규율과 금품 등에 관한 수수에 관한 규율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세인들의 관심이 되는 부분은 후자인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규율 부분입니다. 네. 이 금품 등의 수수에 대한 규율 부분을 간략히 살펴본다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나아가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외부 강사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뢰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5만 원 이하의 선물 등의 경우는 설사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용됩니다. 네.
사실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 네, 길죠. 이게 좀 쉽게 얘기하자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으면 일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게 3, 5, 10 규정 안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허용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김영란법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좀 살펴보죠. 네, 김영란법 1호 신고는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건넨 사건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신고를 한 건데요. 어느 학교인지도 확인되지 않았고 익명으로 한 신고였습니다. 게다가 제공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서면 신고하라고 안내하였는데 이후에 서면 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네. 이 경우는 대학생과 교수 간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소위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에 기해서 3만 원 이하의 음료인 경우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김영란법 고위공직자 1호 피신고자는 신현희 강남구청장이었는데요. 김영란법 시행 당일에 관내 경로당 회장들에게 관광과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신고가 된 날 노인회장 160명은 수원 화성관광 및 민속촌관광 1인당 22,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법 2조에 따라 공직자 등에 한정되는데 관광과 점심 대접을 받은 분들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소위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경찰도 이와 같은 이유로 신 구청장에게 김영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자, 이렇듯 아직 시행 초기 단계다 보니까 헷갈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영란법의 모든 것 OX 퀴즈. 자, 김영란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우리 변호사님께 좀 부탁을 드려볼 텐데요. 준비되셨죠? 네, 좀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연인이 있는데요. 한쪽은 공무원이고 다른 한쪽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3만 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얘기죠. 이게 연인 사이에선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 김영란법의 처벌 대상일까요? O, X 들어주시죠. 자, 일단 X 들어주셨고. 아닙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법원 행정처가 법관 및 공무원의 기본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향후 실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Q&A 책자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네. 그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미혼의 법관이 변호사와 사귀면서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미혼의 법관이 연애 과정에서 고가의 선물이나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선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애 과정에서는 상호간에 다소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판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사회상규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1회 100만 원, 회계연도마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네. 위 대법원의 유권 해석에 따른다면 이번 사안의 경우 김영란법 위반이 아닙니다. 업무 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할 때 사실 빈손으로 가기가 멋쩍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김영란법에 해당된다. O, X. X. 아니다. 이런 경우 김영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네. 그러나 소위 김영란법 제8조 3항 제2호 및 김영란법 시행령 별표 1에 기해서 3만 원 이하의 음료인 경우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안에 간단한 음료를 했기 때문에 3만 원 넘지 않을 거로 보여서 처벌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하군요.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중요합니다. 네, 3만 원까지는 허용이 되고 3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3만 원까지 되고 초과는 안 되는 건데. 그렇군요. 자, 그다음 광고주가 있는데 좋은 시간에 좀 광고 편성을 해달라며 이 방송국 간부의 딸에게 선물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물을 받은 딸은 김영란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 O, X. X. 이것도 아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제2조에 따라서 공직자 등에 한정되는데
광고주가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 대상은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옷은 물론 5만 원 이하의 옷일 수도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5만 원을 초과할 거라 판단되므로 동법의 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나 공직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규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는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아마 헌법재판소에 이혼 소송이 들어가서 네. 합헌으로 판결을 낸 걸 알고 있는데 최소한 자녀에 대한 부분은 동법에서 규율하지 않기 때문에 네.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경우는 예외다라고 해주셨네요. 자, 다음 거는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한 중학교 학생 20명의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에 이렇게 감사의 선물을 선생님께 드리려고 십시일반 2만 원씩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총 4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선생님께 드린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담임 선생님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된다. O, X. 맞다. 네,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이런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동법은 1인당 5만 원 이하의 선물에 대해서는 설사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에 40만 원 상당의 선물이기에 5만 원을 초과하여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다. 만일 학부모들 개개인이 각각 2만 원 상당의 선물을 했다면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네. 괜찮은 건가요? 네, 그러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닙니다. 오. 그래서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의 그 처벌의 불균형이 있지 않냐 해서 김영란법에 좀 입법의 불비라든지 위헌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모 한 명 한 명이 2만 원 상당의 뭐 이렇게 상품권을 네. 각자 주는 건 괜찮은데 모아서 40만 원을 드리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좀 네. 손봐야 될 부분들이 있네요. 앞으로 좀 개정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도 사실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뭐 생화는 안 되고 조화는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네. 금액 3, 50에 의해서 선물은 이제 5만 원 상당이기 때문에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아, 카네이션 가격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OX 퀴즈로 김영란법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김영란법,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사실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처하는 법규가 마련돼 있나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김영란법과 파파라치를 합성한 소위 란파라치 문제인데요. 그렇죠. 김영란법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신고 포상제가 란파라치 양사가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김영란법 신고 1호 캔커피 사건도 신원을 밝히지 않은 자가 어느 학교인지도 밝히지 않고 그것도 구두로 신고를 하여 서면 신고 안내를 하고 결국 사건이 종결된 것인데요. 아마도 이 역시 포상금과 관련된 신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신고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과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최대 2억 원이라고요? 네. 와, 그러니까는 다들 람파라치 그 학원으로 몰린다는 얘기가 생길 법도 하네요. 그런데 문제가 네. 증거 수집을 위해 몰래 카메라 및 도청 장치를 사용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고 영수증 재발급 등을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돼 내부 고발이 아닌 이상 람파라치가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영란법을 악용하여 해코지하는 경우로는 람파라치가 아닌 직무 관련자 개인이 공직자 등에게 과한 선물 등을 한 후에 이를 미끼로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요구를 하는 경우 등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처법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숙지하여 이를 따르는 즉 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두 그러니까 각자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뿌리를 없애는, 뿌리를 자르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네, 기존의 관행을 철폐하고 예. 공직 관련자, 공적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받지도 말고
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하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먹은 밥값은 내가 내자. 이런 관행들이 이제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내가 사야 하나, 이런 경우는 선물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좋긴 하지만 그 한국 고유의 어떤 정문화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쉽기도 합니다. 약간 걱정도 되고요. 사실 요즘 삭막해져서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이 법으로 인해서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목소리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법이 완결적이지 못해 미비한 부분이 제법 있는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판례 등을 통하여 구체적 적용 한계 등이 정립되지 못하여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분들이 과도하게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게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문화, 기부 손길마저 줄어들고 있는 부작용이 지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분패 등의 폐악을 일소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정의 구현의 필요성이 보다 절실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명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법의 보완 및 시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일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시행 초기의 문제점 등은 대부분 제거되고 결국 이와 같은 정의사회 구현 등의 큰 목적이 달성되리라 기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사무관님도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부른 게 지난 2012년 당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에서 유래됐는데요. 지금이야 김영란법이라고 불러도 그 법의 의미를 알 수가 있지만 이렇게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한 제명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이슈화된 시점이 지나면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최진실법이나 신해철법이라고 불렀던 그런 법의 내용이 지금에 와서 그 법의 내용이나 취지가 무엇인지 되물어 본다면 많이들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법제처에서는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제명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경우에는 저희가 청탁금지법으로 약칭 제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얼마 전부터 김영란법이 아닌 청탁금지법으로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그럼 청탁금지법, 이것만은 꼭 기억해둬라 하는 게 있을까요? 네, 김영란법 5개명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동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원은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일체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 네. 세 번째,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뢰 부조 목적인 경우에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받을 수 있다. 3, 5, 10. 네. 네 번째, 굳이 더 추가한다면 악용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위 세 개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반드시 지키자. 다섯 번째, 보상금을 받기가 결코 쉽지 않으므로 람파란치 이런 거를 직업으로는 하지 말자.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우리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알쏭달쏭한 김영란법. 오늘 이럴 땐 이런 법 보시고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렵게만 다가오는 생활 법령을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동료들과 거하게 한잔한 후 대리기사를 부른 만추혜 씨. 사장님, 어디다 주차할까요? 아, 됐어. 마이홈. 주차는 내가.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운전석에 앉은 만추혜 씨. 그런데 만추혜 씨가 후진을 하는 순간 놀란 만추혜 씨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는데 그 순간 들려오는 곡소리. 아이고, 허리야. 이 양반아, 뒤를 보고 후진을 해야지. 그러게 왜 내 차 뒤에 있어요? 뭐야? 어우, 술 냄새. 당신 음주운전이야? 당장 경찰 불러. 음주운전이라뇨? 대리 불러왔는데? 그리고 여긴 도로도 아니잖아. 뭐? 주차장에서는 술 먹고 운전해도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는 법도 없지? 음주운전이다 아니다를 놓고 끝내 시비가 붙은 만추혜 씨와 황당혜 씨. 술을 마시고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1번 음주운전이다. 2번 음주운전이 아니다. 3번 상황에 따라 다르다. 네, 술을 마시고 주차장에서 운전하는 것이 음주운전에 해당될까 하는 내용의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절대 잡으면 안 되겠지만 뭐 주차장에서 주차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1, 2, 3번 사무관님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일단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2011년 이전에는 주차장이나 골목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실제로 법원이 아파트 단지 내에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에 주차 구획선을 그어서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의 통로 부분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 결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사실상 많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장소에 상관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이 행위 자체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건처럼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특례 조항에 해당되고요. 이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술 마시고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요즘에 또 신년회다 뭐다 해서 술 약속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대리기사님께 이제 운전을 부탁드리고 주차는 본인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절대 안 된다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사무관님 또 이번 주에 새로 마련된 시행된 법도 있다면서요? 어떤 네. 건가요? 네, 자세한 내용은 만화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 선생님. 부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뭘요? 미래의 동지가 주방 견학을 하고 싶다는데 당연히 보여줘야죠. 이분은 단골 손님 마리 씨. 장래 희망이 요리사인 아들에게 요리사의 주방을 보여주고 싶다며 내 주방 견학을 부탁했다. 정돈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네요. 요리는 청결이 기본이니까요. 이건 뭐죠? 잠깐, 그거 빙초산 아니니? 세상에 어떡해. 손 좀 보자. 괜찮은데. 하리 씨, 그건 빙초산이 아니에요. 비슷한 병이었구나. 다행이다. 저희 가게는 빙초산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건 매실청이에요. 제가 착각했군요. 죄송해요. 아이가 어릴 때 빙초산으로 화상을 입은 적이 있거든요. 저런. 이제부턴 빙초산을 제작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어린이 포장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앞으로는 아이들이 쉽게 제품을 낼 수 없겠군요. 다행이다. 아이가 매콤한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죠? 쌤이랑 같이 만들어 볼까? 정말요? 감사합니다.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가 빙초산을 제조할 때는 의무적으로 어린이 보호 포장을 해야 됩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이후 제조하는 빙초산부터는 어린이 보호 포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시행된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식품의 품질이나 영양가, 성분 등에 대해서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그동안 허위 표시나 과대 광고로 보아서 규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표현하는 그 표시 자체에 대해서도 허위 표시로 보아 벌칙 등의 형사 처벌과 허가 취소, 영업 정지, 품목 제조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네,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늘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됐었는데 이런 법이 시행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빙초산 외에 또 다른 화학 제품이나 의약품들도 하루빨리 이런 어린이 보호 포장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범위와 처벌이 다소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공정히 업무에 충실했다면 또 금품 없이 정정당당하게 살아왔다면 겁낼 필요가 없는 거겠죠. 대한민국이 깨끗한 청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럴 땐 이런 법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